서문. 함장의 마지막 병과 기록. 나는 카를 하인리히 폰 알트베르크 에렌슈타인, 제국 독일 해군 잠수함 U-29의 지휘관이다. 1917년 8월 20일 위치 미상. 대서양 동부 케이프 베르데 분지서단 약 북위 20도, 서경 35. 해저 바닥에서 이 병과 기록을 바다에 맡긴다. 지금의 정황은 위협적이며 이례적이어서 아마 살아서는 증언하지 못할 것이다. U-29의 절망적 불구화와 함께 철석 같던 내 독일적 의지마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군율을 믿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는 군율보다 오래된 호흡이 있다. 교전. SS 빅토리와 상하 조각상. 6월 18일 오후 우리는 U-61에 무전 보고를 올린 뒤 북위 45벼 DCSAs, 서경 28, 내 34에서 영국 화물선 SS 빅토리오를 어뢰로 격침했다. 선원들이 보트로 떠나도록 두어 해군성 기록용 영화를 찍었고, 이어 구명정을 함포로 격침한 뒤 자망했다. 일몰 무렵 부상했을 때 젊고 검은 머리칼의 선원 시신이 난간을 그어진 채 선상에서 발견되었다. 수색 중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월계관을 쓴 청년의 머리를 새긴 이상한 상하 조각 하나가 나왔다. 그 얼굴은 북쪽을 바다 쪽으로 옮겨놓는 침묵의 나침반이었다. 잠복하는 불면, 엔진의 호흡. 다음 날부터 승조원 일부가 무기력과 악몽을 호소했다. 거친 바다를 피해 자망했지만 함내에는 설명하기 힘든 율동적 감각, 성과 같은 선율이 스며들었다. 나는 브로마 나트륨 용액을 들이켜 환청을 눌렀으나 인광은 여전했다. 포트홀 너머의 어둠은 더 실제 같았고 불이 꺼진 탁자 위에 잔 위치까지 빛이 보여주었다. 나는 들리지 않는 합창을 뼈로 들었다. 표류, 지휘 불응. 다음 날 아무런 원인도 알 수 없이 서서히 주엔진이 꺼졌다. 수리 불가. 구조를 위해 구명정에 오르는 것은 적의 손에 몸을 내맡기는 꼴이었고, SS 빅토리오 사건 이후 무전기는 다른 유보트와 접촉하지 못했다. 우리는 남쪽으로 표류했고 7월 2일 새벽까지 아무 선박도 조우하지 못했다. 오후엔 남쪽에서 해조무리가 몰려와 바다가 불길하게 꿈틀거렸고, 결국 자망했으나 몇 시간 뒤 다시 부상하려 하자 U-29가 조종에 응답하지 않았다. 함체는 명령을 잊었고 바다는 우리를 기억했다. 남하, 돌고래와 이상 수심. 우리는 계속 남으로, 또한 더 깊은 수심으로 미끄러졌다. 특이한 돌고래떼가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개체는 오랜 시간 수면으로 오르지 않았다. 나와 클렌체는 표류와 침강을 시계달력 창밖 물체로만 추정해야 했다. 물의 별자리는 우리 침노를 먼저 알고 있었다. 폭동. 총성 6번. 7월 4일 새벽. 한 무리의 수병들이 광란에 빠져 계기와 가구를 부수며 상하 조각의 저주를 떠들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긴 표류에 지쳐있던 폭동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진 수병들은 서로를 죽였다. 라인 지방 출신답게 물러터진 클렌체는 무력했고, 광기에 휩싸여 나에게로 돌진한 최후의 6을 나는 모두 사살했다. 선원들의 시신을 모두 이중 해치로 내보낸 뒤 U-29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필요했기에 쏘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기계의 침묵, 주정항법, 나침반 심도계 등 정밀계기는 망가졌고, 이후 항법은 시계, 달력, 관측 추정에 의존했다. 다행히 축전지는 실내 등과 수색 등을 오래 버틸 만큼
보조 엔진은 아직 가동되었다. 우리는 수색등을 사방으로 쏘아봤지만 우리와 나란히 표류하는 돌고래들만 보였다. 표면의 이성은 끊겼고 바다 아래의 질서는 작동했다. 첫 바닥, 완만한 평원. 8월 9일, 수색등은 해저의 완만한 평원을 드러냈다. 해조와 작은 연체동물의 껍질, 기묘한 윤곽의 점액질 사물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클렌체는 그중 하나의 돌출체에서 조각을 본 듯 떨었고 나는 단순한 기반함일 뿐이라 했으나 그는 오래된 공포에 사로잡힌 눈을 했다. 바다는 고요로 연대를 새긴다. 8월 12일 부름 오후 3시 15분 클렌체는 완전히 미쳐 그가 부른다. 지금 가야 한다라 외치며 상하 조각성을 품고 내 팔을 끌었다. 그는 해치를 열어 바다로 나가려 했고 나는 지연을 두고 레버를 조작하여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수색등을 돌려 시신을 찾으려 했으나 전망탑 주변에 돌고래떼가 빽빽이 모여 시야를 가렸다. 그는 귀향이 아니라 죽음을 택했다. 급경사, 규칙적 석재. 다음날 남쪽 바닥이 급경사로 꺼지며 일정한 패턴의 석재 블록이 보였다. 수색등 배선을 다시 연결해 아래로 강하게 쏘이자 전기적 광희 속에 도시가 나타났다. 대리석과 석재의 건물군, 아치, 교량과 제방, 그리고 가파른 비탈에 흩어진 신전과 빌라들. 남하류는 멈추고 U-29는 상공의 비행기가 도시 위에 내려앉듯 포장된 광장에 천천히 안착했다. 전설로만 믿던 아틀란티스가 유적의 사호로 말을 걸었다. 정면 바쿠스의 행렬과 빛나는 신, 광장 맞은편 암벽을 파서 만든 거대한 신전의 정면은 완벽히 보존돼 있었다. 중앙에는 장대한 계단과 벌어진 큰 문, 사방으로 난 창, 그리고 주두와 프리즈를 덮은 부조, 목가와 제2의 행렬, 기묘한 성물을 든 사제와 모이, 빛나는 신을 우러르는 도상. 그 예술은 그리스적이되 기묘하게 개성적이었다. 그 성소는 수천 년의 물과 시간에도 닳지 않았다. 갈증, 광선과 절약. 나는 수색등으로 세부를 갈퀴질하듯 더듬었으나 벌어진 문 안쪽은 끝내 비춰지지 않았다. 광선은 몇 주 전보다 눈에 띄게 희미해졌고 전력을 아껴야 한다는 자각이 찾아왔다. 빛이 끊길수록 내 탐구욕은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위대한 독일인으로서 태고의 진길을 맨 먼저 밟아야 한다. 8월 16일 첫 하강. 나는 금속 관절식 심에 잠수복과 휴대조명, 공기 재생 장치를 점검하고 혼자 이중 해치를 다루는 절차를 반복 리허설했다. 마침내 탈출을 해내어 무너지고 진흙으로 막힌 거리들을 지나 옛 강으로 나아갔다. 해골이나 인골은 없었으나 조각과 주화를 통해 고고학적 지식을 쓸어 담았다. 동굴인이 유럽을 돌아다니던 대낮, 이곳의 문화는 이미 정오의 영광 아래 있었다. 8월 17일 빛의 상실, 두려움의 습득. 휴대조명 보충 재료가 7월의 반란 와중에 망가졌음을 확인하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준비 없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U-29에 시들어가는 수색등을 켜고 신전의 계단을 올라 외부 조각을 살폈다. 빔은 위쪽 각도로 문 안을 스쳤지만 지붕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팡이로 바닥을 시험하고 한두 발짝 안쪽으로 들였으나 더는 못 갔다. 내 생애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내 이름을 불렀다. 8월 20일 결의와 평. 나는 전력을 아끼려 불을 껐다가 밤이 깊어 전등을 다시 켰다. 촛불을 오래전에 다 써버린 경소를 한탄했고 축전지는 마침내 죽었다. 마지막 성냥이 사그라들 무렵 나는 바위 신전에 빛나는 신의 머리와 죽은 선원이 가져와 클렌체가 바다로 되돌려보낸 바로 그 상하 조각이 동일하다는 약하고 미신적인 자에게는 몸서리칠 인상을 떠올렸다. 전망탑으로 올라가 보니 바다의 인광보다 신전의 문과 창이 안쪽에서 깜빡이는 장대한 화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방문은 충동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윽고 나는 잠수복, 헬멧, 공기 재생기를 끝까지 정확히 착용하고 이 원고를 병에 봉해 바다에 맡긴다. 나는 검고 잊힌 심해에서 독일인답게 고요히 죽을 것이다. 저 문으로 걸어 들어가며 이 작품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독일 해군 잠수함 U-29를 배경으로 잠수함 선장 알트베르크의 기록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곧 바다 및 시면의 도시와 신비한 신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이야기는 영국 화물선 빅토리를 격침하면서 시작됩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가진 상하 조각상이 잠수함 안으로 들어오면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승조원들을 잠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체, 알 수 없는 음악과 빛, 미신 같은 징조들이 이어지며 승조원들은 차례차례 광기에 빠져들고 반란과 죽음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잠수함에는 선장과 장교 클렌체 단 2명만 남게 되죠. 엔진은 고장나고 잠수함은 남쪽 심해로 끌려갑니다. 정체불명의 돌고래 떼가 배를 둘러싸고 선장은 독일적 의지를 강조하며 버티지만 동료 클렌체는 상하 조각에 집착하다가 끝내 광기에 사로잡혀 바다로 뛰어듭니다. 홀로 남은 선장은 수색등을 켜고 해저를 조사하던 중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도시와 신전, 고대 아틀란티스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유적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잠수함은 도시 한가운데 광장 같은 곳에 멈춥니다. 광장 맞은편 절벽에는 암벽을 파낸 듯한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수천 년의 세월에도 닳지 않은 부조와 장식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계단, 장대한 문, 그리고 부조에는 목가적 행렬, 제2의 무의와 사제, 그리고 빛나는 신을 향한 숭배 장면이 새겨져 있었죠. 러브크래프트는 이 예술을 그리스적이면서도 기묘하게 개성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이전, 태고의 원형 예술이 바닷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설정이 독자를 압도합니다. 선장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금속 관절식 잠수복을 입고 혼자 해치에서 나가 고대 도시를 직접 걸어다니기로 한 것이죠. 무너진 거리, 진흙으로 막힌 길, 그리고 옛 강줄기, 그곳에서 그는 조각과 주화를 수집하며 이곳의 문화가 유럽의 동굴인이 돌아다니던 시절 이미 정오의 영광 속에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전 내부는 완전한 어둠, 희미해진 수색등만으로는 지붕조차 보이지 않았고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한두 발 들어갔으나 공포심에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강철 같던 독일 장교의 의지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잠수함의 전력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마지막 성냥불이 꺼지려는 순간 선장은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전에 빛나는 신 얼굴이 처음부터 잠수함의 불행을 끌어온 상하 조각상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잔망탑에서 본 신전은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명령. 선장은 원고를 병에 담아 바다에 맡기고 잠수복을 완전히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검고 잊힌 심해에서 독일인답게 고요히 죽겠다며 신전의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죠. 이것이 신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전은 단순한 전쟁 서사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의지가 바다의 심연과 맞닿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고대 도시와 신전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아틀란티스라는 전설 너머에 잠든 잊힌 문명의 망령입니다. 그 문명은 수천 년 동안 물속에서 살아남아 지금도 이성을 초월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브크래프트가 즐겨 다루는 코스믹 호러의 핵심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알트베르크 선장은 끝까지 독일 장교라는 강철 같은 자부심으로 자신을 지탱하지만 결국 빛나는 신 앞에서조차 그 오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다른 러브크래프트 작품의 인물들처럼 광기에 빠져 기억을 잃거나 설명할 수 없는 탈출담으로 끝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스스로의 이성으로 군율처럼 단호히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미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미지의 공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결말은 러브크래프트의 전형적 결말과 달리 주인공의 광기나 무력한 붕괴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오만이 끝내 불가해한 고대의 힘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자는 이 순간 심해 속 아틀란티스의 잔해와 빛나는 신의 침묵 속에서 코스믹 호러의 본질, 인간 문명이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러브크래프트적인 결말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정말 특이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